밤의 장막을 꿰뚫는 도시의 불빛들이 강진우의 세단 창밖으로 쉴 새 없이 흘러갔다. 베르디안 다이내믹스의 심장부인 초고층 빌딩에서 막 빠져나온 그의 주변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왕자라 불렀다. 그의 결정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그의 감정은 두꺼운 빙벽 뒤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방금 끝난 이사회는 격렬했다. 야심찬 신규 프로젝트를 두고 보수적인 임원들과의 지루한 싸움. 그는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된 에너지는 묵직한 피로감으로 어깨를 짓눌렀다. 넥타이를 살짝 푼 그는 눈을 감았다. 고요함. 그가 유일하게 갈망하는 것이었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부드럽게 한강의 다리 위로 차를 몰았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차창을 두드리며 도시의 소음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경고등도 없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끼익 고막을 찢는 마찰음과 함께 세단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충격은 강진우의 몸을 좌석 깊숙이 쳐박았다. 훈련된 운전기사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트럭은 집요하게 세단을 다리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다. 계획된 공격. 진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친 생각이었다. 난간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나가며 차체는 허공으로 기울었다. 차가운 강물이 아가리를 벌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다. 빗방울이 공중에 멈추고 파괴의 소음이 사라졌다. 세상이 숨을 멈춘 듯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5명의 작은 아이들이 차를 둘러싸고 있었다. 한 아이가 손을 뻗자 거센 바람이 벽이 되어 차가 더 이상 밀려나지 않도록 막아섰다. 또 다른 아이의 발밑에서는 다리의 아스팔트와 철근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솟아나 차체를 받쳤다. 맹렬하게 타오르던 트럭의 엔진에서는 한 아이의 손짓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다른 아이는 쏟아지는 비를 조종하여 그 불을 순식간에 꺼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 작고 하얀 손이 차 문을 통과해 들어와 그의 상처 위를 덮었다. 따스하고 눈부신 빛이 퍼져나가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안개처럼 걷혔다. 진우는 혼란 속에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강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끔찍한 사고의 현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그를 공격했던 트럭은 검게 그을린 채 버려져 있었고 운전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세단은 기적처럼 다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5아이가 서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했다. 아이들의 얼굴. 그 작은 얼굴들을 보는 순간 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찍고 나온 것처럼 똑같았다. 혼란은 순식간에 머릿속을 장악했다. 환각인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헛것인가 하지만 아이들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들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차분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진우는 평생을 논리와 이성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초자연적인 현상 따위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그의 모든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5명의 아이들, 자신을 구한 마법 같은 힘, 그리고 거울을 보는 듯한 자신과의 닮음. 이것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불빛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이 아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자 동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다. 아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든, 왜 자신을 구했든, 그리고 왜 자신과 그토록 닮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나를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거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가장 키가 커 보이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오랫동안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진우는 무너진 난간의 잔해를 넘어 아이들을 이끌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였다.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확인했고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급차가 곧 도착할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자신의 펜트하우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로. 얼음 같던 그의 인생에 던져진 5개의 불씨. 그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의 시작일까? 그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정상에 자리한 유리성이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부는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유리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강진우의 세계 그 자체였다. 그는 아이들을 거실 중앙에 세웠다. 흠뻑 젖은 아이들의 작은 발자국이 완벽하게 광택이 난 바닥을 더럽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이들의 얼굴에 대한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6살 무렵에 자신이 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와 눈앞의 5아이는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마치 복제된 것처럼. 너희는 누구지? 그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아이, 아까 바람을 다루던 아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또렷하고 침착했다. 누가 보냈지? 진우는 다시 물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눈은 깊은 슬픔과 무언가 결심한 듯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저 진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불을 다루던 아이의 눈에는 경계심이, 물을 다루던 아이의 눈에는 연민이, 땅을 다루던 아이의 눈에는 굳건함이, 그리고 빛을 내던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각기 다른 감정이었지만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강진우가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평생을 통제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내일 아침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 극비리에 조사해 줄 것이 있네. 6살 전후의 남자아이 5명. 어떤 기록도 없을 거야. 하지만 찾아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대답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김 비서가 그의 곁을 10년 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 전화를 끊은 진우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가정부에게 연락해 아이들을 위한 방과 옷,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요새 같은 집에 처음으로 작은 손님들이 들어왔다. 밤이 깊어졌다. 아이들은 따뜻한 물로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는 금방 잠이 들었다. 진우는 5개의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든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평화로운 얼굴 고른 숨소리. 그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았다. 다리 위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기적과도 같은 힘을.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은 모습을. 그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채웠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설이 세워지고 무너졌다. 비밀리에 진행된 복제인간 프로젝트,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숨겨진 형제의 아이들.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아이들의 신비한 능력과 그를 구하러 온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7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녀 한서연을 떠올렸다. 총명하고 따뜻했던 여자.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 그녀가 떠난 후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왜 사라졌을까? 아무런 말도 없이. 문득 그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이 아이들이 그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느껴져 그는 고개를 저었다. 7년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이제 와서 그녀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오늘 밤 불가능한 일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어쩌면 세상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비어있는 위스키 잔을 내려다보았다. 내일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장이 이제 막 펼쳐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의 빛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긴 사각형을 그렸다. 강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완벽한 세계는 하룻밤 사이에 조각나 버렸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사건은 마치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거실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들이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증명했다. 아이들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탐험하고 있었다. 한 아이는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 진열된 오브제들을 신기한 듯 만져보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의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은 박물관처럼 정적이고 차가웠던 이 공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진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 비논리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풀어보려 했다. 마치 까다로운 비즈니스 협상에 임하는 것처럼. 이름이 뭐지? 그가 침착함을 가장하며 물었다. 아이들은 탐험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어제 바람을 다루던 아이 한울이 입을 열었다. 우리에겐 당신들이 쓰는 그런 이름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일 뿐이에요. 그의 대답은 아이답지 않게 철학적이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서 왔지? 부모님은 누구시지? 이번에는 불을 다루던 아이 태양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되물었다. 우리가 왜 당신에게 그런 걸 말해야 하죠? 그의 태도는 도전적이었다. 진우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려 할 때 물을 다루던 아이 바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는 마음속이 아주 슬퍼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방어막을 꿰뚫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어쩌면 그들의 지식 수준을 통해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태블릿에는 복잡한 국제 금융시장 분석 차트가 떠 있었다. 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땅을 다루던 아이 지훈이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그래프의 변곡점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다음 분기에는 하향 안정화될 거예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분석이었다. 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TV 뉴스에서 아랍어로 된 속보가 흘러나왔을 때 빛을 다루던 아이별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통역했다. 아이들은 단순히 신비한 힘만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지성은 이미 성인의 수준을 뛰어넘어 있었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그의 질서정연한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만지고 질문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고요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소음과 예상치 못한 행동들로 가득 찬 혼돈의 공간이 되었다. 그는 짜증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보호 본능. 청소부가 실수로 바닥에 물건을 떨어뜨려 큰 소리를 냈을 때 아이들 중 하나가 놀라 몸을 움츠렸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앞을 막아서며 청소부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그의 얼음 왕자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의 두꺼운 얼음 갑옷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김 비서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거실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사의 모습을 보고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단 몇 초 만에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진우는 그를 서재로 이끌었다. 자네 눈에도 보이나 진우가 물었다. 김 비서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회장님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충격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어젯밤의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차량 습격 아이들의 등장, 그리고 그들의 불가사의한 능력까지. 김 비서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세상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게. 출생기록, 병원기록, 보육권 기록, 실종 아동 신고까지. 이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 하지만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네.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자네와 나 그리고 이 집의 최소 인원뿐이야. 이 방을 나서는 순간 이 대화는 없었던 일이 되는 걸세.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위협의 중심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 위협의 핵심이거나 혹은 또 다른 희생자일 수 있었다. 김 비서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진우가 김 비서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이들은 주방을 점령했다. 그들은 복잡한 스마트 냉장고에 디스플레이를 능숙하게 조작해 음식을 꺼내고 인덕션을 사용해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이런 환경에 익숙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진우의 집은 이제 거대한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의 값비싼 소파 위에서 뛰어다니고 넓은 거실에서 숨바꼭질을 했다. 그의 삶을 지배하던 엄격한 규칙과 질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혼자 있던 진우는 서재에서 시들어가던 난초 화분을 발견했다. 그때 별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손을 화분 위에 올렸다. 그러자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시들었던 꽃잎이 생기를 되찾고 다시 활짝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법이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아이들은 이제 그의 거대한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잠이 들어 있었다. 서로에게 기대어 잠든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첫날의 충격과 혼란은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묵직한 책임감과 수많은 질문들이 남았다. 그가 알던 세상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는 현실만이 존재했다. 그는 더 이상 베르디안 다이내믹스의 CEO 강진우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5명의 불가능한 아이들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작지만 꺼지지 않는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강진우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5 아이들의 존재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진우가 마련해준 수많은 책을 단숨에 읽어치웠고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장난감처럼 다뤘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김비서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국가의 모든 전산망과 비공식적인 정보 라인까지 동원해 아이들의 흔적을 쫓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진우 앞에 섰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 내의 모든 출생 기록, 입양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심지어 해외의 유사 데이터베이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5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없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유령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이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진우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그의 이성은 이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김 비서는 땀이 밴 이마를 닦으며 보고를 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기록 자체가 없었거나요. 이 말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단순한 미아가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의 일부였다. 보고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 비서는 망설이며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회장님, 이것은 어쩌면 무의미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는 사고를 일으킨 트럭과 사라진 운전사의 배후 자금을 추적하다 발견한 사실을 보고했다. 모든 자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되었지만 그 자금의 최초 출처는 7년 전 아주 작은 생명공학 연구소에 지원된 연구비와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연구소 이름은 프로메테스 바이오입니다. 지금은 폐쇄된 곳입니다. 진우는 별다른 감흥 없이 서류를 넘겼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김 비서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그의 손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은 한서연 박사였습니다. 한서연. 그 이름은 7년간 그의 심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상처였다. 진우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실험 가운을 입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대해 설명하던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 따뜻했던 그녀의 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차가운 대화.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는 7년 동안 그녀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름이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서 다시 나타났다. 터무니없는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이 아이들이, 설마 그녀와 그는 거칠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자 맹렬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김 비서를 물러나게 하고 홀로 남겨진 서재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같은 시각 베르디안 다이내믹스 빌딩의 또 다른 꼭대기층. 강진우의 모던한 사무실과는 대조적으로 짙은 원목과 고풍스러운 동양화로 장식된 부회장실에서 강민혁은 분노의 참목소리로 부하 직원을 질책하고 있었다. 멍청한 놈 트럭 하나로 다리에서 밀어버리는 간단한 일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바닥에 엎드린 남자는 두려움에 떨며 변명했다. 부회장님, 그게 현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다리 위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질은 몹시 나빴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들과 함께 기이한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변명은 집어치워 고작
이런 걸로 내 조카놈을 놓쳤단 말인가. 그러나 부하 직원이 내민 다음 자료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진우를 미행한 요원이 초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이었다. 진우의 펜트하우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 아이의 얼굴. 강민혁은 사진을 빼앗아 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익숙했다. 바로 자신의 형, 그리고 조카 강진우의 어린 시절 모습과 판박이었다. 이 아이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서 차가운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강진우 회장이 직접 데려갔다고 합니다. 총 5명입니다. 강민혁은 순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즉시 파악했다. 약점, 후계자, 자신의 계획에 생긴 거대한 변수. 그는 아이들을 어린아이로 보지 않았다. 제거하거나 혹은 통제해야 할 목표물로 인식했다. 그의 입가에 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부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강진우는 잠시 내버려둬. 그 아이들을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들이 대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났다. 다시 진우의 펜트하우스. 밤은 깊었고 아이들은 거실에 마련된 임시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침실 금고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활짝 웃고 있는 자신과 한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가 보고한 희미한 연결고리는 이제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위험한 음모의 실타래였다.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7년 전 잃어버렸던 여인의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한다는 것을. 과거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위협이 되어 그의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강진우는 더 이상 자신의 펜트하우스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방이 노출된 유리성은 외부의 위협에 취약했다. 그는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압력 감지기, 열 감지 센서 방탄 유리, 그리고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신망은 다중 암호화되어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이라도 보장해주고 싶었다. 아이들은 넓은 정원과 새로운 공간에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 요새의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강민혁이 보낸 이들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엘리트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최신 전파 교란 장비로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특수 제작된 슈트로 열 감지 센서를 무력화하며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접근했다. 진우의 중앙통제실 모니터에 표시된 보안 구역들이 하나씩 소리 없이 꺼져갔다.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이 아니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회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요란한 경보음 대신 진우의 개인 단말기에 가장 높은 등급의 비상알람이 조용히 울렸다. 그는 즉시 최고 등급의 봉쇄 프로토콜을 가동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모든 창문에 강철 셔터가 내려오고 모든 문이 잠겼다. 별장은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용병팀의 일부가 저택 내부로 침투한 후였다.
진우는 아이들을 지하의 패닉룸으로 대피시키려 했지만 복도에서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들이 비살상용 마취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직접적인 적기에 노출되었다. 두려움에 찬 아이들의 눈빛을 본 순간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다. 생존 본능,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의지. 용병들이 아이들을 향해 다가서는 순간 잠재되어 있던 힘이 폭발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태양이었다. 그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가 자결하는 벽이 되어 용병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들의 전투복 일부가 녹아내릴 듯한 열기였다. 지우는 발을 굴렀다. 그러자 단단한 대리석 바닥이 엿가락처럼 휘며 솟아올라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지형 변화에 용병 몇몇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하늘이 팔을 휘젓자 복도 안에서 국지적인 돌풍이 몰아쳐 용병들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천장으로 날려버렸다. 바다는 장식용 분수대의 물을 조종했다. 물줄기는 살아있는 뱀처럼 용병들의 몸을 휘감고 그들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마지막으로 별의 몸에서 터져나온 눈부신 섬광이 복도 전체를 하얗게 뒤덮었다.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용병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란에 빠졌다. 강진우는 그저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초능력은 없었지만 뛰어난 전략가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분산시켜 각계격파해야 해. 그는 저택의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조명을 껐다 켜며 적의 시선을 교란하고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바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다.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전장의 지휘관처럼. 그는 아이들의 힘을 믿었고 그 믿음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아이들의 공격은 살상 목적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들과 진우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다. 하지만 그 힘은 훈련받은 용병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국 용병들은 무력화되었다. 그들은 살인과 파괴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리더로 보이는 자가 후퇴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임무에는 실패했지만 강민혁의 또 다른 목표였던 아이들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에는 성공한 셈이었다. 저택은 엉망이 되었다.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고 곳곳이 부서져 있었다. 아이들은 힘을 소진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무사했다. 진우는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이것은 환각도 꿈도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 힘을 노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다리 위에서의 사고는 자신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아이들을 노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과 아이들 모두를. 자신 안에 희미하게 타오르던 보호 본능은 이제 맹렬한 불길이 되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는 떨고 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닌 차갑고 확고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자신에게 조용히 맹세했다. 이 모든 일의 배후를 찾아내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겠다고. 수동적인 조사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방역의 시작이었다. 별장에서의 습격은 강진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인 위협이나 기업 내의 권력 다툼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전면전. 그는 베르디안 다이내믹스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워져 그를 마주하는 임원들은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내부 인력들을 소집했다. 비서실의 총책임자인 김 비서와 기업 정보 및 보안을 담당하는 감사팀의 수장이었다. 그는 아이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자신의 목숨과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고 수준의 적대적 첩보 활동이 감지되었음을 알렸다. 그의 지시는 단호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것을 뒤져 특히 강민혁 부회장과 관련된 모든 자금의 흐름, 인수합병 기록 비밀 프로젝트들을 샅샅이 훑어봐. 먼지 한 톨까지 찾아내 베르디안 다이내믹스라는 거대한 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의 비밀 감사팀은 기업의 데이터 서버 속을 헤집고 다니는 상어 떼와 같았다.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며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다. 김 비서가 찾아낸 것은 8년 전 베르디안이 인수했던 작은 생명공학 회사와 관련된 거대한 자금 블랙홀이었다. 프로메테스 바이오. 공식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로 폐쇄된 연구소. 바로 한서연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던 그곳이었다. 그러나 장부 뒤에서는 강민혁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들을 통해 수백억의 자금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진행된 비밀 프로젝트의 코드명 키메라 프로젝트였다. 진실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강민혁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그는 김 비서와 함께 폐쇄된 연구소에 물리적 자료가 보관된 회사 외부의 보안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그곳은 잊혀진 과거의 무덤과 같았다. 먼지가 자욱한 석에서 그들은 마침내 키메라 프로젝트의 서버를 찾아냈다. 서버는 군사용 등급의 암호로 봉인되어 있었지만 진우에게는 무의미했다. 그는 직접 노트북을 연결해 암호 체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프로젝트 파일의 내용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한서연의 이름을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다. 그녀가 남긴 개인 연구 일지와 데이터는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는 인류의 유전자 속에 잠재된 특수 능력을 강제로 발현시켜 초인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불법적인 인간 유전자 조작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비정한 과학자 최진석 박사였고 자금 지원자는 강민혁이었다. 강민혁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초인 병사나 기업 암살자를 만들어낼 계획이었던 것이다. 진우는 분노에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그의 심장을 먹게 하는 기록을 발견했다. 서연의 연구 일지는 어느 시점부터 극심한 고뇌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우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박사와 강민혁은 경악하는 대신 환호했다. 진우와 서연 두 천재의 유전자를 가진 태아는 실험을 위한 최고의 재료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강행했다. 그녀의 일지에는 자신의 뱃속에서 5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쁨과 그 아이들이 끔찍한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절망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가진 능력은 바로 이 비인간적인 실험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반드시 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문장으로 끝나 있었다. 파일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최진석 박사는 프로젝트가 폐기된 후에도 여전히 강민혁의 밑에서 일하며 그의 모든 비밀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의 습격과 별장 침투 모두 그의 작품이었다. 그는 자신의 걸작인 아이들을 되찾아
통제를 완성하고 싶어 했다. 그는 아이들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공을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물로 여기고 있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다. 아이들의 정체, 그들이 가진 힘의 기원, 그리고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바로 자신의 피를 나눈 숙부 강민혁과 미치광이 과학자 최진석이었다. 차가운 서버실의 펜 소음만이 진우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는 기업의 탐욕과 비윤리적인 과학이 만들어낸 끔찍한 악몽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서연을 잃은 슬픔은 이제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에 잠식당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정적이 흘렀다. 김비서. 위험할 정도로 조용한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최진석 박사를 찾아내.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게. 그의 눈빛은 복수를 맹세하는 암살자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별장으로 돌아온 강진우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분노와 이성적인 분석 대신 그의 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이 잠든 방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5개의 작은 실루엣. 그들은 단순한 미스터리의 열쇠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의 핏줄이었다. 그가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동안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서연과 그의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수년간 그를 지탱해온 얼음 왕자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렸다.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도둑 맞은 시간과 서연이 홀로 감당했을 고통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진우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느꼈다. 그의 눈빛에서 어색한 거리감과 날카로운 분석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신문하듯 대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리더 역할을 하던 한울에게 다가갔다. 그는 한울의 작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동안 동생들을 지키느라 고생 많았구나. 이제 그 집 아빠랑 같이 들자. 더 이상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된단다. 한울은 어른스러운 표정을 풀고 처음으로 아이처럼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던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진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태양에게는 함께 정원에서 공을 차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태양도 진우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진우는 태양의 거친 에너지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동생들을 지키기 위한 힘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 너의 그 힘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불꽃이야. 그걸 다루는 법을 배우면 누구도 우릴 해치지 못할 거다. 진우의 말에 태양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파괴가 아닌 수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 바다에게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진우는 그저 조용히 바다의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진우의 슬픔과 결의를 고스란히 느꼈고 작은 손으로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교감이었다. 묵묵하고 굳건하던 지훈과는 함께 복잡한 건축 모형을 조립했다. 수천 개의 조각을 맞춰 하나의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어가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그들의 의지는 같았다. 상처 입은 화초를 되살리던 별에게는 진우가 그녀의 능력에 대해 진심 어린 감탄을 보냈다. 넌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힘을 가졌구나. 그는 별을 무릎에 앉히고
서연이 좋아했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그의 다정함에 조금씩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엄마가 남긴 홀로그램 교육 자료를 통해 세상과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배웠다고 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오직 다섯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젠가 아빠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말을 전했다. 그 말은 진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마침내 진우는 5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명확하게 불렀다. 내 아들들. 그는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맹세했다. 내가 반드시 너희 엄마를 찾아올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거다. 지금부터는 이 아빠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다짐이 아니었다. 흩어진 가족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아버지의 성스러운 서약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낯선 보호자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완전한 신뢰와 함께 아빠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울며 그의 품에 안겼다. 6명의 심장이 하나처럼 뛰었다. 강진우는 베르디안 다이내믹스의 정상에 섰을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충만감을 느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가 그의 가족이 있었다. 얼음 왕자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는 복수를 꿈꾸는 아버지이자 5 아이의 수호자였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을 것이었다. 폭풍의 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진우의 개인 별장 지하에 위치한 상황실은 전쟁 지휘 본부와 같았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베르디안 다이내믹스의 내부 네트워크와 실시간 금융 데이터, 그리고 강민혁과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로서의 맹세는 강진우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전략가적인 두뇌를 더욱 차갑고 예리하게 만들었다. 그는 김 비서와 정보팀장을 앞에 두고 방역 계획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우리는 2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운다. 첫째는 기업, 둘째는 그림자다. 그의 계획은 강민혁의 가장 큰 무기인 탐욕을 이용해 그를 자멸시키는 것이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진우의 정보팀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시장에 흘리기 시작했다. 강진우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에서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가짜뉴스는 신뢰할 만한 언론 소스를 통해 교묘하게 퍼져나갔고 베르디안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회사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사회는 연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강진우는 공식 석상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연기를 펼쳤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이 보이는 듯했다. 이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정보가 흘러나왔다. 베르디안의 위기를 틈타 해외의 경쟁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이 경쟁사는 진우가 비밀리에 설립한 유령 회사였다. 이 가짜 인수 제안은 탐욕스러운 이사진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강민혁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강진우를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진우의 경영 실패를 비난하며
자신이 회사를 구할 유일한 구원자임을 자처했다. 그리고 그는 이사회를 소집해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바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우가 설계한 덫의 핵심이었다.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다. 강민혁이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축적해온 비밀 자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진우의 팀은 그의 모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다. 그가 키메라 프로젝트를 지원했던 바로 그 계좌들,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져 있던 그 검은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승리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진우가 파놓은 함정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었다. 운명의 날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강민혁은 연단에 서서 열정적인 연설을 토해냈다. 그는 진우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자신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야말로 베르디안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동조의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마침내 그의 계획을 승인하는 표결의 순간이 다가왔다. 강민혁이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는 바로 그 순간 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부회장님.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실 계획인지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나 진우는 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회의실의 거대한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강민혁의 비밀 계좌에서 베르디안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이 이동하는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는 명확하게 프로메테우스 바이오, 즉 키메라 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그가 진우에 대한 암살 시도를 지시하고 불법적인 실험을 승인하는 녹음 파일의 파형이 요동치고 있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려버릴 듯 차갑고 단호했다. 강민혁 부회장, 횡령살인교사 그리고 베르디안 다이내믹스에 대한 배임 혐의로 당신의 모든 직위를 해제합니다. 보안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충격과 패배감에 휩싸인 강민혁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끌려나갔다. 기업 전쟁은 진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는 뱀의 머리는 잘랐지만 그 동리인 최진석 박사와 그가 서연을 가두고 있을지 모를 숨겨진 연구소는 아직 건재했다. 그의 시선은 스크린에 떠있는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단어에 고정되었다. 이제 그림자와의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민혁의 체포는 거대한 뱀의 머리를 자른 것과 같았지만 그 독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신문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비밀 사무실에서 압수된 데이터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공했다. 바로 최진석 박사의 숨겨진 연구소 위치였다. 그곳은 강원도의 외딴 산악 지역에 버려진 제약 공장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시설이었지만 지하에는 키메라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된 최첨단 연구단지가 숨겨져 있었다. 강진호는 직감했다. 한서연이 그의 서연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그는 즉시 최정예 보안팀을 소집했다. 이번에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이들을 안전한 별장에 남겨두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완강히 거부했다. 특히 하늘과 태양의 의지가 확고했다. 엄마가 저기 계세요. 느껴져요. 하늘이 말했다. 그의 눈은 나이를 뛰어넘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덧붙였다. 그 남자는 우리가 상대해야 해요. 이건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진우는 아이들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아닌 가족을 되찾으려는 굳은 결의가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힘과 의지를 믿기로 했다. 이것은 그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가족의 전쟁이었다. 알겠다. 같이 가자. 하지만 모두 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버려진 제약 공장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낡고 부서진 건물 외벽과는 달리 내부로 향하는 통로는 최신 보안 장비들로 가득했다. 진우와 아이들, 그리고 그의 팀은 유령처럼 내부로 잠입했다. 연구소 내부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미로였다. 복도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고 곳곳의 실험실에는 정체불명의 장비들과 생체 데이터가 떠있는 모니터들이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연구소의 심장부로 보이는 거대한 중앙홀에 도착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모든 출입구가 강철 셔터로 막혔다. 함정이었다. 중앙홀의 모든 스크린이 켜지며 최진석 박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광기에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과학자라기보다는 광신도에 가까웠다. 강진우 회장, 드디어 와주셨군요.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는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비웃듯이 강조했다. 내 걸작들을 보러 온 것을 환영하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나갈 순 없을 거요. 그의 말이 끝나자 홀 사방에서 중무장한 보안 병력과 인간의 움직임을 초월한 전투 드론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아이들의 능력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다. 별장에서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다. 전투 준비, 진우의 외침과 함께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다. 진우의 지휘 아래 그들의 힘은 날카로운 공격 무기가 되었다. 하늘 바람으로 저격수들의 시야를 가려 태양 드론의 에너지 코어를 노려 진우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하늘은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 적들의 조준을 방해했고 태양은 화염구를 날려 전투 드론들을 공중에서 폭파시켰다. 지우는 바닥에서 거대한 기둥들을 솟아오르게 해 엄폐물을 만들고 적들의 진로를 차단했다. 바다는 천장에 소방용 스프링클러를 터뜨려 홀 전체를 물바다로 만든 뒤 그 물을 얼려 적들의 발을 묶었다. 그리고 별은 부상당한 보안팀원의 상처를 빛으로 순식간에 치료하고 강력한 섬광을 터뜨려 적들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들은 하나의 유기적인 팀이었다. 진우의 전략적인 두뇌와 아이들의 초월적인 힘이 결합되자 훈련된 용병들과 최첨단 드론들조차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마침내 적들을 뚫고 최진석이 있는 중앙통제실에 도달했다. 최진석은 마지막 비장의 무기와 함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능력을 중화시키는 에너지장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장치였다. 에너지장이 가동되자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지르며 힘을 잃어갔다. 최진석은 승리를 확신하며 광소했다. 이제 끝이다. 내 창조물들은 다시 내게 돌아와야지. 그 순간이었다. 쓰러져 가던 5 아이가 본능적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몸에서 각기 다른 색의 빛이 흘러나왔다. 바람과 불물과 흙, 그리고 생명의 빛. 5개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5가지 색의 에너지가 거대한 폭풍이 되어 중화 장치를 향해 폭발했다.
khoang 장치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고 최진석은 그 충격패에 휩쓸려 통제실 벽에 처박혔다. 전투는 끝났다. 모든 소음이 멎고 자욱한 연기가 걷혔을 때 통제실 반대편에 육중한 문이 치익 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렸다. 문틈으로 희미하고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5 아이들이 모두 동시에 숨을 멈추고 그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문 너머에 있는 어머니의 존재를. 강진우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천천히 그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 너머의 공간은 감옥이 아니었다. 순백의 벽으로 둘러싸인 의료실에 가까웠다. 방 중앙에는 투명한 생명유지 장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잠들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7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된 채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강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유리벽으로 다가가 작은 손을 얹었다. 엄마. 그들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하듯 별의 손에서 부드러운 치유의 빛이 흘러나와 유리벽을 투과했다. 빛이 서연의 몸에 닿자 생명유지 장치의 모니터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경고음이 울렸다. 진우는 정신을 차리고 제압된 최진석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장치를 해제해 당장. 공기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캡슐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방 안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에 닿자 서연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없는 흐릿한 시야에 한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처럼 희미했다.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뒤에 서 있는 5명의 아이들을 발견했다. 자신의 뱃속에서 느꼈던 5개의 심장.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내 아가들. 그것은 7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영혼의 절규였다. 아이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라고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재회는 눈물겨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탓에 스스로 몸을 가눌 힘조차 없었다. 진우는 쓰러지는 그녀를 부축해 안았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를 품에 안자 그녀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서연은 간헐적으로 끊어지는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했다. 탈출 시도가 실패한 후 최진석은 그녀를 미래의 실험을 위한 유전적 원본으로 보존하기 위해 생명유지 장치에 가두었다는 것. 그녀의 육체는 잠들었지만 정신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신 없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7년은 그 자체로 끔찍한 고문이었다. 가족이 재회의 순간을 나누는 동안 진우의 보안팀은 연구소 전체를 장악했다. 그들은 정신이 나간 채 중얼거리는 최진석을 결박하고 키메라 프로젝트의 모든 연구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것은 강민혁과 최진석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증명할 완벽한 증거였다. 고디어 김 비서가 지원 병력과 의료팀을 이끌고 도착했다. 지옥 같았던 악몽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진우는 서연을 직접 품에 안아 들었다. 아이들은 그의 곁에 바싹 붙어 함께 걸었다. 그들이 어둡고 차가운 연구소를 빠져나왔을 때 동쪽 하늘에서 새벽의 첫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어둠으로부터의 탈출을 상징하는 빛이었다. 처음으로 7명의 가족이 모두 함께 세상의 빛을 마주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달콤 쌉쌀했다. 그들은 안전해졌고 악당들은 패배했지만 7년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서연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오랜 시간 회복해야만 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가 있는 평범한 삶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었다. 강진우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자 5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족의 과거가 남긴 모든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재회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나긴 치유의 여정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었다. 의료 헬리콥터가 그들을 태우고 지옥 같았던 연구소 위를 날아올랐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우와 서연 그리고 5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수많은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것이었다. 6개월 후,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다. 강진우의 저택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을 막기 위한 요새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웃음소리와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진정한 가족의 집이 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의 서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값비싼 예술품 대신 아이들이 조립한 레고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 얼음 왕자의 성이었던 공간은 이제 7명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민혁과 최진석 박사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모두 폭로되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강진우는 베르디안 다이내믹스를 완벽하게 장악했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한 CEO였지만 더 이상 일 중독자는 아니었다. 그는 김 비서와 같은 충성스러운 측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했다. 한서연은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아직은 장시간 걷거나 무리하면 안 됐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7년의 공백을 뛰어넘는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는 법을 그리고 진우에게는 다시 아내가 되어주는 법을 하루하루 배워나갔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녀는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진우의 어깨에 기댄 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것을 자신들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텃밭에서 식물들이 더 빨리 자라도록 도왔고 바다는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 동생들을 기쁘게 했다. 태양은 자신의 불꽃으로 마시멜로를 정확하게 굽는 법을 터득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다. 진우와 서연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작은 학교를 설립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특별함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한울은 여전히 동생들을 이끄는 듬직한 리더였지만 더 이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빠와 엄마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별은 저택의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는 작은 치유사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시든 꽃이 피어나고 작은 새들이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끔찍한 실험의 결과물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증거로 자라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진우 자신에게 찾아왔다. 일장 속에 그 냉철하고 고독했던 얼음 왕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묶어주었고 무릎이 까진 아이에게 밴드를 붙여주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수조원의 계약서가 아닌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것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꼈다.
어느 주말 저녁 그는 거실 바닥에 누워 아이들과 뒹굴며 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다. 기업의 성공이나 부명예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7명의 가족이 모두 함께 저택의 테라스에 모여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앞으로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의 비밀은 그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였고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고요하고 강한 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에 있는 아내와 눈앞에서 빛나고 있는 5개의 기적, 그의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그의 운명은 바로 이곳에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듯 그들의 모습은 하나의 따뜻한 풍경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